너희끼리 집에서 쉬지 차라리. 에이, 그래도 우재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보고 해야죠. 그러면 너희가 우재 좀 보고 있어야 밥을 차리든 말든 하지.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빠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쉬는 건 좋은데 종일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모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밥 언제 먹어요? 차리고 있어. 근데 너희는 언제 가려고 그래? 하루 잤으면 됐잖아.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는데요. 내일 가려고요. 아니, 너희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일을 해 차라리. 할 일 없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던지. 아니면 셋이서 나들이를 가. 처가에서도 멀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저희는 어딜 가요? 여행도 가봤는데 명절엔 특히 다 비싸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저희는. 그럼 너희 집에서 쉬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박명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명절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차례, 제사. 평생을 얽매여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맏며느리인 탓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었고, 그 때문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 간의 갈등도 많았죠. 결국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전쟁 같은 명절 문화를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명절이 다시 한번 싫어질 줄은 말이죠.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굳이 찾아와서 놀고 먹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다시 시집살이가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 해주는 법 없이 차려진 밥 먹고 종일 퍼질러져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때문에 어린 손주를 보는 일은 박 씨 부부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명절인데 뭐가 힘드냐 하겠지만 평소에도 자주 손주를 맡기는 아들네였습니다. 명절 정도는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박 씨 부부 모두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은 박 씨 부부에게도 소중한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자식 뒤치다꺼리 하느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도 좀 명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귀찮을 수 있었죠.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아들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박 씨 부부는 조금 고달파졌습니다.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박 씨 부부만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들 내외가 찾아오는 게 달갑지만은 않았죠. 박 씨의 남편은 5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장남의 숙명으로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참여해야 했고, 그 때문에 박 씨는 맏며느리 노릇을 지겹도록 해야 했습니다. 명절 2번에 제사 4번, 그리고 각종 가족 행사까지 합치면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집에 친척들이 모이는 날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호출되어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우 엄마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정우 엄마만 부려먹으세요? 이리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 애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 네 아버지 보시면 큰일 난다. 얼른 나가 있어. 어딜 부엌에 들어와? 부엌 좀 들어오면 어때서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네가 이럴수록 정우 엄마만 미움받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니가 안 미워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다음 명절부터는 저희 안 내려옵니다. 뭐야? 이 여시 같은 것이 시키든? 어머니! 이 사람 집에 돌아가면 며칠을 알아 누워요. 나는 안 그런 줄 아냐. 그러면 이런 것 좀 간소화하면 되잖아요. 조상 모시는 걸 어떻게 대충 해?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결혼 생활 동안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부한 비극이었죠. 박 씨 부부가 명절에 발길을 끊으니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집 식구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는 제사에 관한 것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괴로워하던 남편. 결국 핏줄을 저버릴 수 없었던 박 씨 부부가 연로한 어머니에게 항복을 하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제사들을 박 씨 부부가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식음을 전폐해가며 지키고 싶었던 제사는 살아계신 동안엔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박 씨도 그래서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남편은 첫 제사만 지내고 그 뒤로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명절에도 이제는 아무도 모이지 말자고 했죠. 그러자 이번엔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마음대로 돌아올 집을 없애냐는 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던 형제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알아서 지내. 명절이 뭐라고 우르르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말이야. 그렇게 모이는 게 좋으면 너희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남편이 형제들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50 넘어서 제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되었죠. 애들 내일 온다고 그러지? 정은혜랑 정인이도 시간 맞춰서 같이 온대. 오후에. 하루 자고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불 빨래 했구나. 오늘 대청소 해야 돼. 아이고, 당신은 음식 준비해야 하잖아. 청소는 내가 할게. 장은 봐왔어. 그래도 며느리 오는 첫 명절인데 신경 좀 써야지. 그동안엔 손님이라고 해봐야 아들, 딸이 전부였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뭘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크게 다를 거 없었습니다. 그냥 외식만 할 때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젠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골치가 아픈 일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오라고 했더니 굳이 자고 가겠다는 아들 때문에 박 씨 부부가 분주해졌습니다. 작은 방들까지 전부 깔끔히 청소를 해야 했고 음식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명절 아침에 오면 떡국이나 간단하게 차리면 되겠지만 전날 저녁에 오면 저녁상을 거하게 차려야 해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명절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들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잘 먹었습니다. 입맛에는 맞았어? 네. 맛있어요. 이제 치우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아들도 한번 바라보고 시누이도 한번 쳐다보고 아주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박 씨가 힐끔 보고는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치우는 건 우리가 할게. 차례상은 아니었지만 푸짐하게 차리다 보니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시집에서 이런 설거지는 모두 박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박 씨는 거기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라면 자다가도 인상을 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에게 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명절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까지 두 끼였는데 차렸다 치웠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니 며칠 전부터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가고 나서도 뒷정리에 다시 이불 빨래를 해야 하고 청소도 해서 명절이 끝나자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 아니면 처가에 가던가. 아예 오지 말라고요? 그래. 여행을 가도 되고. 엄마 아빠도 명절에 좀 쉬려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 평소에도 볼 수 있는데 명절이라고 부담 가지고 올 필요는 없지.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오히려 힘 안 들고 좋다. 그러자 아들은 서운해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며느리도 좋아한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명절에 시집에 오고 싶은 며느리는 없을 테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그럼 명절에 나도 잠이나 몰아서 자야겠다. 오지 말란 소리를 모두 반기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박 씨의 시부모님도 이렇게 얘기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을 하니 말이죠.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그런 삶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위안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부터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온 것은 처음이었는데 아들은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신기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와 남편 둘 다 지금까지 일하고 있기에 쉬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푹 퍼져서 쉬기도 하고 둘이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참 좋은 거구나 싶었죠. 이번에 어디 놀러 가세요? 아니, 이번에는 집에서 쉬려고. 너희는? 처가에 내려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네. 지난 명절에 여행에 다녀왔던 아들네 부부는 이번에는 사돈네 집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명절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 2년 정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우재 좀 맡아주세요. 우재 엄마 병원 좀 갔다 와야 하는데 애 데리고 가면 힘들어서요. 그래, 알았어. 맡기고 갔다 와. 감사해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아들 며느리를 훨씬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며느리가 집에서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 크고 나서 며느리가 복직을 하자 맡기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시집에서 간섭하지 않아서 좋다는 말을 몇 번 했던 며느리였는데 어느샌가부터는 거꾸로 시집을 찾곤 했습니다. 친정이 멀리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결코 박 씨 부부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드셨죠? 아니, 괜찮아. 우재가 유별나긴 해요. 말 잘 안 듣죠.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래도 잠깐인데 뭐. 두 돌이 지났지만 고집이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보면서도 애를 먹었는데 말 그대로 몇 시간 돌보는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손주에게 손이 많이 가는 걸 아는지 서너 시간 이상은 맡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왔기에 박 씨 부부도 힘들 때가 있었죠. 올해 명절에는 집에 갈게요. 우리 집? 네. 우재 데리고 갈게요.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다시 명절에 찾아오겠다는 아들의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까지 데리고 오면 그전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니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보는데 굳이 명절에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애 데리고 처가에 가기도 너무 멀고요. 원래는 3-4시간 걸리는 거리를
7시간 넘게 가야 하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오려는 건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끼리 집에서 쉬지 차라리. 에이, 그래도 우재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보고 해야죠. 그 말에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우재 좀 보고 있어야 밥을 차리든 말든 하지.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빠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연휴 첫날 오전에 집에 와서 방에 줄곧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를 들고 와서 게임 같은 걸 하는 듯 했죠. 얼른 끄고 나와봐. 아, 쉬러 왔는데. 쉬는 건 좋은데 종일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저희는 이게 쉬는 거예요. 집에서는 우재 때문에 못하니까. 아들의 말에 박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네가 온다니 급하게 준비하느라 어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있으니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희 집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우재 냅두고. 아, 아니죠. 그러니까 명절에는 좀 봐주세요. 이러려고 집에 왔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박 씨가 눈치를 줘서 그런지 첫날에만 그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가 박 씨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픈데 밥 언제 먹어요? 그놈의 밥 타령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아들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데 밥 챙겨주고 치우고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꼭 백수 자식 둘을 돌보고 있는 듯 했죠. 애가 생기니 이렇게 애를 대신 돌봐주질 않으면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박 씨의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편할까 싶었습니다. 애도 두면 대신 봐주고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말이죠. 반면에 그걸 모두 대신해주는 박 씨 부부만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는데요. 내일 가려고요. 작정하고 왔는지 갈아입을 옷도 이틀치를 들고 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있다가 가겠다는 말에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듯 했죠. 아니, 너희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일을 해 차라리. 할 일 없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던지. 아니면 셋이서 나들이를 가? 그랬더니 지난번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가에서도 멀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저희는 어딜 가요? 여행도 가봤는데 명절엔 특히 다 비싸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저희는 그럼 너희 집에서 쉬어. 박 씨가 며느리일 때는 명절 음식하고 손님들 대접하느라 힘들어서 병이 날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지금 이제는 자식 수발드느라 명절이 두려워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도 명절에는 쉬고 싶고 노동을 하기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푹 퍼져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죠. 저희는 이때가 유일한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건 박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이 넘었지만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아들네처럼 명절이나 주말이 유일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자꾸만 애를 맡겨서 쉬질 못했고 명절마저 아들네 뒤치다꺼리를 한다면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같이 밥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라도 한번 도와주면 모를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니 문제였습니다.
핀잔을 줘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부려먹지 않아야 상식적인 시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행 갈 거니까 너희들도 가족끼리 여행 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동해로 갈 거야. 저희도 갈게요.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여행해. 왜요? 어차피 가는 거 같이 가면 좋죠. 남들은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라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왜 박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로 행동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같이 여행 간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인 딸도 전날에 연락이 와서 같이 여행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네와는 달랐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아 혼자였고 뭐라든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가 오게 되면 며느리도 오게 되고 손주도 오게 되고 아무래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여행이 되지는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여동생은 되고 자신들은 안 되냐며 서운해하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와 함께 간 여행은 박 씨 부부에게도 딸에게도 최악의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아들네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가져와서 게임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까요? 천방지축 아이를 볼 생각은 전혀 없는 아들내외 때문에 박 씨 부부와 딸만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받아보며 천천히 거닐고 회도 먹고 할 생각이었는데 손주가 울며 불며 바닥을 뒹구는 바람에 그걸 달래느라 바다는커녕 머리에 모래만 잔뜩 달고 와야 했고, 횟집은 아이가 식당에 오래 앉아있질 못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희낙낙 저들만 좋았죠. 엄마, 이 조합으로는 나는 다신 여행 못하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경을 꺼버리니 고모인 박 씨의 딸도 조카를 돌보느라 진이 빠진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성인 여럿이서 아이 하나는 어떻게든 돌보겠지만 아들 내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딸도 오빠 부부에게 학을 뗐고 그건 박신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나 이기적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이면 전 같은 것도 부치고 했잖아요. 음식도 진짜 많이 했는데. 좀 그립긴 하네요. 지금은 명절이 명절 같지 않으니까. 전을 부치라고. 맛있긴 하잖아요. 바로 부쳐서 먹으면. 잡채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명절 느낌이 안 나긴 하네요. 사돈네는 그런 음식 하시니? 아, 안 하시긴 하시죠? 또다시 찾아와서 놀고 먹는 아들 며느리가 반찬 투정인지 뭔지를 했습니다. 전이 어쩌고 잡채가 어쩌고 하는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엄마가 명절마다 그 고생을 했던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타령을 하나 싶었습니다. 너네 집 사줬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좀 가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오죽하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발 좀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네는 그런 박 씨 부부를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우재도 어린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와서 세배하고 용돈도 받고 그런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세요. 너희 삼시세끼 차려주는 것도 일이야. 참 씁쓸하네요. 자식이 부모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귀찮아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명절마다 너희 집 가서 밥 타령하면 좋겠냐? 그 말에는 얼른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네를 보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부득불 찾아오니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했죠. 이게 다 뭐예요? 다음 명절에 찾아온 아들 내외가 부엌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긴 음식 준비하려고 하지. 무슨 음식이요? 무슨 음식이긴 명절인데 뭐라도 해야지. 아, 그래요? 아들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고 며느리도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는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 부부가 미리 장을 봐왔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음식을 차려볼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말이죠. 어서 손 씻고 와. 우재는 정우 네가 보고. 네? 저요? 그래. 여자라고는 너랑 나밖에 없잖아.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씻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전 부칠 거거든. 이거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쑤시개에다가 꽂아.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요? 너도 전 먹고 싶다며? 명절엔 자고로 기름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 아니, 그래도 너는 나가서 우재나 보라니까. 그러자 아들이 거실로 나갔고 며느리는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른 앉아서 해. 아, 네. 다 하면 계란물 입혀서 부치면 돼. 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해버릇 해야 늘지. 박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재료 손질을 박 씨가 했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지나자 등 뒤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드니? 아, 네. 조금요. 옛날에는 그거에 5배는 붙였어. 사실 박 씨도 힘들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뭔가를 하려니 허리도 쑤셨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주 죽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전도 붙이고 하니까 좋다. 다음부터는 다시 차례도 지낼까 생각 중이야. 정우 아빠랑 상의 좀 해봐야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이 하도 간절해서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정우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조상 모시는 거 소홀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우리가 차례도 안 지내고 제사도 안 지내니까 좀 마음에 걸리네. 아,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그러는 추세긴 하잖아요. 추세가 무슨 상관이야? 집마다 다른 거지 그건. 네, 그렇죠. 아무튼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으니까 하던 거 마저 해. 박 씨가 다시 뒤를 돌자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적당히 해서 먹어요. 저희밖에 없는데 음식 많이 해서 뭐해요?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지. 전이면 충분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물도 해야 되고 산적도 해야 되고 또 뭐 사왔지. 아무튼 할 거 많어. 그러자 아들도 기가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할 일 없으니까 나가. 너희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큰일 났다. 아니, 그래도 우리 둘이 해도 충분해. 내가 우재 엄마 잡아먹니? 별로 안 힘들지? 아, 네. 마지못해 대답하는 며느리를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도 또다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우재 엄마. 내가 거품 묻히면 옆에서 좀 헹궈줘. 아, 네.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뭐가? 왜 안 시키던 걸 자꾸 시키세요? 예. 설거지가 어때서? 엄마 옛날에는 그 많은 거 혼자 다 했어.
그래도 옆에서 같이 하자는 건데 싫어?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이것 좀 못 시켜? 며느리는 표정은 싫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차마 대놓고 싫다고 하진 못했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시키질 않아서 자신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는 새벽 5시에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우재 엄마, 일어나 봐. 네? 지금 시간이. 5시야. 근데 벌써 일어나요? 원래 명절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거야. 머리를요? 비몽사몽 어리둥절한 며느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서 머리를 감아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박 씨도 그건 이해가 안 갔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에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명절마다 해왔던 관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안 하지만 말이죠. 같이 아침 준비를 하면서 보니 며느리는 하루 사이에 퀭한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10시까지 늦잠을 잤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종일 쉬지도 못하니 피곤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기에 참고 하는 것뿐이었죠. 우리는 찬밥 먹자. 어제 먹은 밥이 남아가지고 새 밥을 조금밖에 안 했네. 그래도 새로 하시지. 아깝게 뭘? 여보, 내 거 먹어. 어? 남자는 찬밥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없어? 박 씨는 시부모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겪은 일들을 애써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며느리에게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님 설거지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점심 때 먹을 쌀도 불리고 마늘 좀 까놔야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프네. 제가 해요? 그럴래? 아, 엄마. 왜? 지금 일부러 이러세요? 무슨 말이야? 박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명절 분위기 내고 싶다고 해서 전도 부치고 했는데 왜? 그걸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다음부터는 전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무슨? 차례도 다시 지낼까 생각 중인데 힘들게 왜 그러세요? 뭐가 힘들어? 너희 서운하다며?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우재는 조부모 사랑받고 명절 추억 쌓아주면 좋지. 차례상 차리는 것도 구경시켜주고. 그러자 아들도 경악을 했습니다. 박 씨는 태연하게 차만 홀짝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말이죠. 너희 어디 가니? 이만 가보려고요. 왜? 내일까지 있는 거 아니었어? 내일 먹을 것까지 장 봐왔는데 아니에요. 집에서 쉬려고요. 집에서 쉬어줘? 우재도 있는데 여기 있어. 박 씨의 말에도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터덜터덜 지친 발걸음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나가자 남편이 허허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 또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아들은 다음 명절부터는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조금 힘들게 했다고 발길을 끊는 아들 내외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자식을 꼭 이런 방법으로 쫓아내야 했었나 생각하면 쓴웃음이 났다가도 이제 다시 그 고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충격요법이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예 안 보고 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명절이 두렵지는 않게 되었죠.
이거 못 먹어봤던 건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번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그거는 예약된 거라서요. 그래요? 다른 건 다 먹어봐서. 그럼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새로 만들게요. 어머, 그래도 돼요? 바빠 보이는데. 이제는 사돈 때문에 집에서 반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난번에 배달시키셨던 단체에 주문한 음식 값이요. 그거 결제 안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안 냈나요? 네. 그날 카드 안 가지고 오셨고 그 뒤로는 안 오셨잖아요. 사돈끼리 참 막하시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문경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문 씨는 둘째 딸이 결혼하고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하고 온갖 진상 손님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불편한 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니 무시하는 듯 하던 안사돈이 어느새부턴가 찾아와서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돈도 안 내고 말이죠. 한두 번은 사돈지간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그게 3번, 4번, 5번이 넘어가자 황당했습니다.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하는 듯 했고 그러면서 반찬 만드는 건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옷가게를 하는 자신은 고상하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단체 주문까지 해서 돈을 안 내려고 하길래 문 씨도 사돈에게 복수를 해주고자 했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니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아는 사돈에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알려주기로 했죠. 문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찍 결혼해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문 씨와 아주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를 해서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냈고 이제는 문 씨가 일을 했습니다. 쭉 전업주부로 살다가 자식들 다 크고 50세에 반찬 가게를 차려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늘 식당을 해보란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보다는 반찬 가게를 하는 게 적성에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보편적인 입맛에 맞았는지 단골 손님도 많았고 동네에서 행사가 있으면 도시락이나 단체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 노후 책임지겠네. 아이고, 말 잘 들어야겠다. 남편이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돈도 꽤나 벌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삶에 활력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와 결혼을 했는데 사위는 참 좋았습니다. 문 씨 부부가 아꼈죠. 하지만 문제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상결례에서 처음 본 안사돈은 첫인상이 굉장히 우아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에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고상했죠. 저희 애가 좋은 짝을 만나서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고상하다기보다는 힘든 대화 상대라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할 말만 하는 타입이었고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도 주었죠. 그나저나 사부인이 아주 고우세요. 아, 감사해요. 기분이 좋네. 사돈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고 계신 그 컬러는 좀 안 어울리거든요. 좀 더 밝은 톤으로 바꾸셔야 해요. 네? 아,
제가 옷가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유심히 보게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옷가게를 하셨어요? 네. 여성복 매장인데 우리 나이 때는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잖아요. 언제 한번 오세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해도 옷이 예뻐요. 네, 다음에 한번 갈게요. 사돈도 무슨 가게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조그만 반찬 가게 해요. 그러자 안사돈의 표정이 오묘했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어쩐지 아래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데서 반찬 몇 번 사 먹어봤는데 조미료 맛이 하도 많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맛도 없고 그 말에 문 씨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장모님이 하신 반찬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조미료 하나도 안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맞아. 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안사도는 그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어쩐지 이 사람 성격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 씨가 가까워질 수 없는 유형이었죠. 근처니까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럼에도 문 씨는 인사치레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다고 오지 않을 것임은 알지만 옆 동네 사는 안사돈이기에 한번 들르라고 했습니다. 뭐, 네, 좋은 반응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둘째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안사돈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사돈지간에 만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희진아, 너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오늘 시간 되면 가져가. 오늘? 그러면 나 퇴근할 때 가지러 갈게. 7시쯤? 그래. 박서방은 불고기 좋아하지? 불고기랑 잡채도 해놨어. 생일상 같네. 아싸. 오늘 밥 안 해도 되겠다. 김치는 안 떨어졌어? 지난번에 준 거 아직 조금 남았어. 이번 주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떨어지면 말해. 가까이 사는 둘째 딸은 맞벌이를 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문 씨가 이렇게 종종 음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파는 것을 챙겨주기도 했고 가끔은 딸이나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주기도 했죠. 그러니 밥도 잘 챙겨 먹는다며 딸은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니 문 씨도 뿌듯했습니다. 엄마, 여기. 3만 원이요. 둘째 딸이 저녁에 찾아와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무슨 돈을 주니? 그래도 반찬 가게에서 반찬 가져가는데 돈을 안 내? 그것도 매주 가져가는데. 딸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다가 요리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싸. 우리 딸이 엄마 매상 올려주네. 원래는 더 드려야 맞지. 그러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서방이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요리도 못해. 그래? 다행이네. 불고기 가지러 간다니까 빨리 퇴근하겠다고 난리야. 딸의 말에 문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는데 어쩌지? 내가 뭘 준비할 시간이 없네. 어떤 거? 밥을? 응.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가게 들러서 좀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래. 준비해 놓을게. 워낙 바쁜 딸 부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방문한다는 시부모 때문에 당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에서 딸이 저녁을 대접했다가 까다로운 시모에게 지적을 받았다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문 씨는 전화를 끊고 반찬을 몇 가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접하기 좋을 만한 요리를 추가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와 홍어무침 등 잔치상에 올라올 법한 음식들을 딸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놓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한턱 쏠게. 딸이 급하게 음식들을 챙겨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문 씨는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부부 집에 당일에 찾아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나마 미리 연락이라도 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딸의 말에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 씨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 반응 진짜 좋았잖아. 정말? 다행이네. 딸이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시부모님 칭찬을 받았다며 좋아했죠.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 봐. 갈비찜은 남은 거 싸가시던데. 그 말에 조미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던 안사돈과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가게 어딘지도 물어보시더라고. 사러 가시려나? 에이, 설마? 그냥 인사치레겠지. 아무튼 그만큼 맛있었다고 감탄을 하셨어. 딸의 말에 문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에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일이 잊혀질 때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입구에서 벨소리가 들려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 서 있는 손님의 얼굴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아, 사부인? 어머,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의 인사에 문 씨가 놀라서 끼고 있던 위생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도 벗었죠. 사돈은 오늘도 귀부인처럼 차려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돈에게 위생모자에 물 묻은 앞치마까지 하고 있는 꼴을 보이기가 좀 창피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희진이가 사돈 반찬 가게가 이 근처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애들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밥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사돈이 만드신 반찬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와봤어요. 잠시만요. 그 사이에 손님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라 미리 메뉴를 알고 얼른 고르고 계산을 했죠.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사돈은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사돈이 진열장에서 눈길을 뗐습니다. 요즘 반찬값 진짜 비싸요. 그렇죠? 문 씨를 돌아보며 하는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가가 비싸니까요. 그래도 저희 가게는 다른 데보다 싸게 팔아요. 동네 장사니까. 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셨죠? 네, 희한하네. 꼭 조미료 들어간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칭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근데 가게가 한산하네요. 아무래도 낮에는 좀 그렇죠. 새가 비쌀 텐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안사돈 때문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세를 내고도 충분히 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엔 먼 사이였고 왠지 구질구질해 보였죠. 제가 좀 팔아드려야겠네요. 그러더니 진열장에서 받은 듯한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팔아준다고 하더니 합쳐서 12,000원 정도였죠.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릴게요. 문 씨가 봉지에 반찬들을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자 사돈이 입을 가리며 놀랐습니다. 사돈지간에 무슨 돈을 받나요? 어? 그런데 저 이것도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진열장을 열어서 소고기 청경채 볶음과 순두부찌개를 꺼냈습니다. 아, 그것도 드릴게요. 이거 감사해서 어떡해요? 제가 팔아드리려고 온 건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그럼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러고는 가게를 떠나는 안사돈을 보고는 귀신에라도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적선해주러 왔다는 듯이 구는 행동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반찬이 맛있었다는 얘기만 기억하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자주 만날 사이도 아니었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안사돈이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거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아이고 또 사오라고 그러지 뭐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안사돈이 진열장에서 반찬을 대여섯 가지 꺼냈습니다. 이 잡채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하려면 이런 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침 저녁은 꼭 집에서 먹으니까요. 문 씨에게 내밀기의 봉지에 넣어서 주었습니다. 어디 보자 다 해서. 지갑이 어디 있더라. 가방을 뒤적거리는 사돈에게 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어머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양하는 기색 없이 봉지를 받아드는 안사돈. 문 씨는 웃고 있지만 표정에 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자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사돈은 그때부터 무척이나 자주 왔습니다. 방문 빈도는 단골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부터는 계산하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안사돈은 문 씨가 바쁘던 안 바쁘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유난히도 바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도 많아서 반찬이 떨어져 새롭게 만들어야 했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단체 도시락 예약도 있었습니다. 단골에게는 전화로 미리 주문하면 진열되어 있지 않은 반찬도 따로 만들어주곤 했는데 그것도 해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 오늘 손님이 많네. 주방에 있던 문 씨는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인상이 쓰였습니다. 하필이면 바쁜 시간에 찾아온 안사돈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얼른 나가야겠다. 그러더니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반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못 먹어봤던 건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필이면 가리킨 반찬은 지금 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손님이 찾으러 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예약된 거라서요. 그러자 안사돈이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다 먹어봐서. 못내 아쉬운 눈길로 쳐다보는 안사돈. 다른 걸 고를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순간 문 씨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하는 수 없이 문 씨가 한숨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새로 만들게요. 어머,
그래도 돼요? 바빠 보이시는데. 그러자 밝아지는 안색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바쁜 상황이 눈에 안 보이나 싶었습니다. 문 씨는 땀까지 흘리고 있는데 말이죠. 감사해요. 이쯤 되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아주 친정집에 와서 반찬 가져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문 씨의 진짜 딸도 돈을 내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사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나 싶었습니다. 아, 참. 여기 배달도 해요? 네. 이 동네 안에서는 해요. 아, 저희는 옆 동네인데 배달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모임이 있는데 음식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아, 네. 해드릴게요. 배달비가 추가되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단체 주문이니 받자 싶었습니다. 네. 단체 주문은 선결제를 해주셔야 해요. 주문을 해놓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이제는 꼭 결제를 먼저 하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씨의 말에 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선결제요? 그리고 그런 반응에 문 씨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설마 그것마저 돈을 안 내려고 했나 싶었습니다. 아, 제가 카드를 두고 와서요. 다음 주에 오면 결제할게요. 그럼 바빠 보이시니까 저는 이것만 얼른 가지고 갈게요. 그러고서는 고른 반찬을 집어들고 쏙 가버리는 안사돈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결제 어디서 해요? 아, 저 주세요. 손님이 말을 거는 바람에 머릿속에서 사돈의 일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25만 원어치 음식을 사돈에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안 줄 생각인지는 몰랐지만 속 시원하게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사돈이니 돈 얘기를 꺼내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우리 딸이 미움받을까 싶어서였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바깥사돈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 많은 음식을 해서 배달비도 많이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만 있었고 돈을 안 주니 며칠 동안 서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 그깟 25만 원 있자. 돈을 떼먹었는데 설마 다시 오지는 않겠지 싶었습니다. 온다면 음식값 얘기를 꺼내보고 오지 않는다면 굳이 따로 연락하지는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25만 원으로 사돈의 발길을 끊을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돈이 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문 씨가 사돈을 과소평가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사돈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25만 원을 주지 않은 건 실수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돈 때문에 집에서 반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얄미운 그 말에 문 씨는 기가 찼습니다. 내가 사돈네 반찬을 해주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반찬 가게 얘기가 나오니 조미료가 어쩌고 하면서 깔보듯이 바라보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맛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어려운 사돈지간에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안 한다는 사돈의 손톱은 알록달록하기도 했습니다. 매니큐어를 곱게 바른 손톱과 바싹 깎은 문 씨의 밋밋한 손톱이 비교되었습니다. 순간 열이 오른 문 씨가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난번에 배달시키셨던 음식 값이요. 그거 결제 안 하셨더라고요.
문 씨도 이제야 나중에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찡그린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안 냈나요? 모르쇠로 나올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날 카드 안 가지고 오셨고, 그 뒤로는 안 오셨잖아요. 웃으면서 하는 문 씨의 말에 사돈이 천천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들더니 문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의 박력마저 느껴지는 것이 심사가 뒤틀린 것 같았죠. 사돈끼리 참 막하시네. 그러고는 어쩐 일인지 반찬은 구경하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오늘도 반찬을 가지고 가려는 기색이었는데 말이죠. 25만 원을 받아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그 태도에 열이 받았습니다. 뭐? 사돈끼리 박하다고. 누가 할 소리를 해? 여태 공짜 반찬 얻어먹었으면 박하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렇게 가져다 먹고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욕먹을 사람이 누군데 자신이 욕을 먹나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돈을 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 잘 봐달라고 조금 억울해도 참았던 건데 사람 인성을 보아하니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았죠. 그날 밤에는 자꾸만 사돈의 말이 생각이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는 순전히 당하기 당한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서 다음날 문 씨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희진아. 엄만데 너희 시어머니 옷가게 하신다고 했잖아. 응. 왜? 거기가 어디야? 이 근처지? 차 타고 1시 5분 정도 걸릴걸? 왜요? 한번 가보게. 그때 오라고 하셨잖아. 가게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문 씨의 부탁에 따른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문자 메시지로 상호명과 주소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는 날에 사돈이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가게 되었죠. 어머? 옷가게 문을 열고 문 씨가 들어가자 사돈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지 말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죠. 잠시만요. 사돈이 휴대폰 소리를 끄더니 문 씨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아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오면 옷 골라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상견례 때요. 네. 생각나네요. 사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제가 골라볼게요. 그러더니 신이 나서 문 씨의 옷을 골랐습니다. 이리저리 대보고 고민하다가 또 다른 옷을 가져오고 이 30분가량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입어보세요. 그러더니 문 씨를 옷을 갈아입는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문 씨는 옷을 갈아입는데 표정이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온 것이니 말이죠. 어머, 잘 어울리네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네. 그래요?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세요. 아니다. 옷 사실 때마다 여기로 오시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런 쪽으로 센스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요. 이걸로 해야겠네요. 그럼. 아이고, 너무 좋죠? 좀 비싸도요. 문 씨는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 씨가 나오자 사돈이 입어봤던 옷을 새 것으로 가져와 쇼핑백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잘 입을게요. 문 씨의 말에 사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 씨가 돌아서려고 하자 황급히 불렀습니다. 아, 저기, 네? 얼빠진 듯 보이는 얼굴의 문 씨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차마 돈을 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움찔움찔거렸습니다. 그 마음을 문 씨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옷은 고마워요. 사돈이 좋긴 좋네요. 그러고 옷가게를 나와서 문 씨는 입을 가리고 쿡쿡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기분을 느꼈겠거니 십자 고소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문 씨가 준 반찬 가격이 훨씬 더 나갔습니다. 한두 번 가져간 게 아니니 말이죠. 그래도 한 방 먹였으니 이쯤 됐다 싶었는데 다음 날 곧바로 사돈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 사돈끼리 이렇게 왕래하면 좋잖아요. 어제 사돈이 좋긴 좋다는 말에 저도 자주 찾아오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열받은 표정만큼은 가릴 수 없었는지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허하고 기가 막힌 웃음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쯤했으면 반성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랑, 아, 이것도 맛있죠? 그렇게 비싼 고기 반찬들만 쏙쏙 골라서 가져가는 얄미운 사돈. 문 씨도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반찬이 비싼가 옷이 비싼가 해보자. 사돈이 나간 문에다 대고 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옷가게에 찾아가서 외투를 하나 걸쳐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사돈이 와서 반찬들을 집어갔습니다. 참 웃기지만 그렇게 유치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승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찬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 봤자 둘이 사는데 다 먹을 수도 없을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가져오면 다 두고두고 입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반찬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러니 나중엔 사돈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 또 왔네요. 옷가게에 들어서며 문 씨가 웃자 사돈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휴대폰과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요. 벌써 문 닫으시게요? 네,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저 1분이면 되는데. 그러고서 옆에 걸려있는 아무 옷이나 집어들려고 하는데 사돈이 극구 말렸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제가 시간 많을 때 그때 다시 오세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사돈은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럼. 그러자 표정은 썩어 들어가는 듯 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싶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는데 사돈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반찬 좀 가져가라고 그래. 문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대답이 웃겼습니다. 안 그래도 몇 번 반찬 가져가셨다면서? 근데 이상하네. 요즘에 요리에 취미 붙인 것 같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던데. 요리? 응. 엄마 보고 자극을 받았나? 그런가 보지. 아, 근데 이상한 게 보름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시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서 사서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했더니 아주 벌쩍 뛰시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라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딸은 어리둥절한 것 같았고
문 씨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보아하니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 씨도 그날부로 복수는 그만두었습니다.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옷을 이렇게 샀어? 아, 사돈 보니까 나도 좀 꾸미고 다녀야겠다 싶어서. 보기 좋네. 그리고 보름 뒤에 문 씨는 사돈네 집으로 음식을 잔뜩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옷값은 해야겠다 싶어서 생일상을 차린다는 딸에게 시켜서 들려보냈죠.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딸이나 사돈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문 씨 나름의 화해의 표시였는데 며칠 뒤 딸이 스카프를 하나 들고 와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엄마 갖다 드리라던데? 그새 친해졌어? 그런가 보네. 그리고 문 씨는 웃어넘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뒤로 문 씨의 일상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딸이 가끔씩 반찬을 사러 오면 사돈이 좋아하던 음식도 몇 가지 들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 뒤에는 또 보답처럼 작은 선물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친밀해진 듯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돈지간이니까 말이죠. 오해하신 거예요. 서준이 엄마가 그거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하나씩 꺼내 먹는 거거든요. 저도 못 먹게 해요. 그래. 그래서 과자 몇 개가 네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애 보다 보면 집에 있는 것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거면 먹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설마 드실 줄 모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구질구질하게 과자 때문에 이럴 것도 없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 먹든지 어떻게든 구해보든지 해. 그리고 이제는 애들 맡기지 마라. 아, 엄마. 어머님, 내가 바보였지.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 그 말 한 사람도 이 얘기 들으면 웃을 거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바뀌고. 그동안 너희 사정 생각해서 애들 봐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어머님 일 안 하시니까 용돈벌이도 하시라고. 저희도 그래서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용돈? 너희가 주는 돈 다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몰라서 그래? 정말 내가 여태 헛짓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돈벌이 하려고 애들 봐준 거야. 엄마. 서준이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요. 허리 무너져도 너희 도와주고 내 손주 봐주는 일이라 한 건데 적어도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오연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네와는 상종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손주 둘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지만 남는 건 없었습니다. 공을 알아주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푸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 간식인 줄 알고 꺼내 먹었던 과자 하나로 며느리한테 어찌나 욕을 먹었는지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비싸봤자 과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들 며느리 해외 여행 가 있는 4박 5일 동안이나 애 둘을 봐준 시어머니에게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조각에 10,000원을 하던 10만 원을 하던 그동안 돈도 제대로 안 받고 애들을 봐줬는데 과자의 값어치를 따지는 것도 괘씸했습니다.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바라고 자신들 이득되는 일이라면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들을 봐줄 이유도 없었고 재산을 물려줄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을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듯 보였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얻었던 게 얼마나 가치 있던 것들이었는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그 비싸다는 과자보다도 못한 것들이었는지 말이죠. 오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누나였는데 먼저 결혼시켰고 진작에 손주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딸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손녀딸을 키우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멀리 살기도 했고 딸 부부도 스스로 키우겠다고 해서 육아의 도움은 거의 못 줬습니다. 한 번씩 봐준다고 해도 딸이 거절했죠.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고 가끔씩 딸네 가족이 내려오면 손녀딸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했습니다. 오씨는 딸이 고생하는 걸 봤으니 안쓰럽기도 했고 참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할 때는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셔. 아, 그래서 다시 오시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오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오씨는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를 주고 있었고 거주하고 있던 집은 귀촌할 당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는 시기에 세입자가 나가서 결혼 자금을 보태는 대신에 아들네가 그 아파트에서 살게 했습니다. 다시 올라간다는 오씨 부부의 말을 들으니 다시 집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네 아빠랑 작은 아파트 얻어서 가려고 해. 집 커봤자 청소만 힘들다고. 아, 그래요? 아들은 안심한 듯한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좋겠네요. 엄마 서준이 계속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오씨 부부는 귀촌한 지 7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아들네와 가까운 곳이었는데 남편이 살던 동네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죠.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애초의 계획과는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가 낳은 어린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주말에 너희 집 좀 가려는데 괜찮아? 토요일에요? 그래. 아빠가 서준이 보고 싶으시대. 네. 그러세요. 그럼 점심에 갈게. 밥 먹고 갈 테니까 차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올라오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네에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도 보니 좋았죠. 아이고, 서준이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아무래도 종일 애랑 씨름하고 있으니까 힘든가 봐요. 그렇지. 그럼 둘 다 들어가서 눈 좀 붙여. 아니면 둘이 나가서 공원 한 바퀴라도 돌다 오던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모양새라 오씨가 재차 권했습니다. 그럼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며느리는 그래도 망설여지는지 자꾸만 오씨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손에 이끌려 함께 나갔죠. 그리고 1시간쯤 흘렀을 때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아까보다는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아들이 부르면 가서 주말에 1~2시간씩 애를 봐주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아들 며느리도 그 덕에 쉬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며느리는 조금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맡기는 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점점 방문의 수를 줄였습니다. 아들이 2번 부르면 1번만 가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손주가 돌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며느리는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서준이 좀 봐주세요. 오늘은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서요. 알았어.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면 집에 데리고 있을게. 네. 끝나고 갈게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네가 오 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 말이죠. 처음엔 1~2시간 맡기는 것도 꺼리는 듯 하더니 이제는 편한 모양이었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려면 힘든 점이 있으니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이 아니라 회사가 늦게 끝나지 않는 날에도 급한 일이나 약속이 있다며 맡기기 일쑤였습니다. 오 씨 부부가 다시 이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어린 애를 키웠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당신 허리 괜찮아? 애 좀 내려놔. 내려놨더니 울고불고 해서. 그렇다고 그 큰 애를 등에 매달고 있어. 아이고, 내려놓긴 해야겠다. 서준이 엄마는 언제 온대? 오늘 둘 다 늦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매일 늦어? 회사 일이 바쁘대. 오시라고 원해서 손주를 매일 데리러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 씨가 남편보다도 허리나 관절 같은 데가 좋지 않았는데 아이를 하루에 몇 시간씩 돌보는 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오 씨의 딸도 거의 울면서 아이를 키웠고 며느리도 어린 손주를 하나 보며 헬쑥해졌으니 더 나이 든 오 씨에게 고된 일이라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오 씨가 아들에게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급할 때만 맡기고 어지간하면 너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요? 점점 아이를 맡기는 일이 잦아지자 아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복하시잖아요. 라는 아들의 말에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는 것과 맡아서 돌봐주는 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 2가지를 같은 선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 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 씨 부부와 아들네 외에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들네는 맡기던 아이를 이제 눈치 보며 맡겨야 하니 기분이 상한 듯 보였고 오 씨는 나이 든 부모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자식에게 좀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첫째가 2도를 넘기고 이제 좀 컸다 싶으니까 아들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 말에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괜한 기우가 아니었던 듯 둘째를 낳고서는 오 씨가 가장 힘들어졌습니다. 출산 후에 또 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던 며느리가 체력이 축나서 그런지 병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로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몇 달 뒤면 복직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아들의 말에 오 씨는 무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뜻하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돈네는 오 씨 부부가 귀촌했던 시골보다도 훨씬 먼 곳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좀 맡길게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2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봐줬는데 이제는 아예 주중에는 4시부터 7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2을 돌보는 건 힘들 거라면서 아들네는 오 씨에게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걸 알아서 그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애를 봐주는 돈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용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애들 간식 사주는 비용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이니까, 가까이 사니까 계속 봐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힘들기만 한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의 기쁨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자주 얼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와는 참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수선하네요. 아, 서연이가 종이를 죄다 찢어놔가지고. 치운다고 치웠는데 아직 청소기를 못 돌렸어. 퇴근해서 먼저 돌아온 며느리가 오 씨의 말에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말이죠.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둘째까지 봐준 뒤부터는 오 씨의 집이 아니라 아들네 집에서 봐주는 게 편했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먼저 집에 올 때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은근한 눈치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골이 더러우면 기분이 좋지 않은 티가 났습니다. 대놓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마주보는 사람은 알 수 있을 만큼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챙기다가도 며느리 퇴근 시간이 되면 부랴부랴 정리를 하곤 했죠. 어머니, 냄비는 제가 이쪽에다가 안 놓고요. 여기에다 놔요. 아, 높아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길래 내려놨지. 아, 제가 헷갈려서요. 그래, 알았다. 은근슬의 청소는 좀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다고 또 살림살이가 바뀌어 있으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까지 챙겨줘야 할 때가 있는데 오 씨가 어느 장단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저 기분만 찜찜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저 퇴근해서 온 아들이 휴가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멀리 가긴 힘들 거 아니야. 작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오래 차를 타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바다 같은 데로 4시 오붓하게 다녀오면 좋겠네. 애들 모래놀이도 하고 말이야. 오 씨가 짐을 챙기면서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준이 엄마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해외여행 네. 동남아 같은 데로요. 멀지 않아? 비행기 한 3시간 타나? 아니요. 5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서연이가 괜찮을까? 그러게요. 근데 신혼여행 때 가보고는 그 뒤로 한 번도 못 갔으니까요. 그래도 좀 더 크면 가야지. 뭐 너희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만. 비행기나 호텔 안에서 아이 보살피는 게 힘들까봐 조언한 것이었는데 부모가 감당이 된다면 굳이 말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 그리고 오 씨 부부가 다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오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만 괜찮으시면 이번 휴가 때 여행은 저희끼리만 다녀오고 싶어서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어차피 휴가에 어딜 가든 따라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 씨 부부도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 말한 저희라는 것이 아이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단 둘이서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괜찮다면 이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갔다 올 거길래? 4박 5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애들 어린이집도 방학이라. 뭐? 그러면 5일 동안은 애들을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 씨가 놀라자 아들이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는 애들 데리고 다닐게요. 서연이 때문에 비행기는 오래 못 탈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애들을 그렇게 오래 두고 놀러 갔다가? 오씨 부부 모두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박 5일이 길기도 했습니다. 애들을 재우기까지 해야 하니 잠깐씩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나 오씨 부부나 서로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네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모처럼 해외여행을 간다고 들떠 있는 데다가 찬물을 부어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오씨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네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기간이 남았지만 미리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한다며 바빠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행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애들 여행 다녀오면 당신도 병원 좀 다녀오자. 오씨는 몇 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자주 고통을 호소하자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이 애들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라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런 시기에 늘 오씨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지금 할 걱정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이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한숨을 푹 쉬며 말하는데 그 고민이 며칠 동안 아이들을 봐야 하는 오씨 부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식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오씨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여보, 좀 앉아 있어. 내가 치울 테니까. 애들 씻겨야 해. 그것도 내가 할 테니까 좀 앉아 있어. 아이고, 골병 나겠네. 짐은 대충 싸놔. 내일 저녁에 온다며. 알았어. 이제는 애들 봐주는 것도 그만해. 이게 뭐야? 아이고, 알았어. 나도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 나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씨 부부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이들 때문에 집은 엉망진창이었고 끼니도 제때 먹질 못했습니다. 새벽에 자꾸만 깨는 작은 아이 때문에 잠기 밝은 오씨의 남편은 눈밑이 거무스름해져 있었죠. 그리고 아들네 외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남편이 오후에 아들네 집에 오씨와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니 집에서 보다가 아들 며느리가 오면 오씨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이따가 버스 타고 갈게. 아이 전화해. 남편이 돌아가고 오씨는 아들네 집에서 애들을 보살폈습니다. 며칠 비워진 집도 환기도 시키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도 좀 치웠습니다. 아이고, 간식이 다 떨어졌나 보다. 늘 찬장에 간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하필 그날 딱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큰애는 과자를 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뭐라도 있나 싶어서 오씨가 찬장을 뒤졌습니다. 여기저기 열어보자 손이 잘 안 닿는 찬장에 웬 과자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오씨가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자 먹음직스럽게 생긴 과자가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예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준이 건가 보다. 오씨가 사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자는 아마 큰 손주 것 같았죠. 하나를 꺼내서 아이에게 주자 금방 떼쓰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꺼내서 오씨가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어? 맛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과자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과자 이름이 뭔가 싶어서 상자를 이리저리 보았는데 죄다 영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자가 20개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살쪄서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손이 가네. 오 씨가 3개를 더 먹었고 하나 더 꺼내서 손주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안 돼. 이빨 썩어. 이제 상자엔 과자가 3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엄마한테 또 달라고 그래. 알았지? 그리고 있던 자리가 아닌 원래 간식을 넣어놓는 찬장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도 달달한 것을 먹으니 좀 살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너무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서운한 것 같기도 했죠. 1시간쯤 있자 아들과 며느리가 큰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왔니? 네.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 없었지. 피곤해 보인다. 말도 마세요.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바리바리 든 것들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지쳐 보이는 와중에 얼굴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 씨는 어제 저녁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아들 낳아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오 씨가 혹시 기념품이라도 사왔나 싶어서 쇼핑백들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아빠 거 뭐라도 사올 걸 그랬나 봐요. 그러자 머쓱해진 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오긴 뭘 사와? 그래. 요즘에 외국 갔다 왔다고 기념품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는 아들 며느리는 뭘 잔뜩 사온 것 같은데 말이죠. 오 씨에게 선물은 수고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날들이 간단한 말 몇 마디로 정리가 되는구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속물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주를 봐주는 일도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틀 뒤에 오 씨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허리가 하도 아파서 침이라도 맞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웬일인지 며느리가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저예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뭐? 아, 애들 잘 있지? 네, 애들은 잘 있는데요. 혹시 찬장에 있던 쿠키 드셨어요? 쿠키? 네. 구석 찬장에 넣어놨던 건데 빨간색 상자에 들어있는 거요. 아, 그 과자. 며느리의 설명에 이틀 전에 먹었던 과자가 생각났습니다. 서준이랑 나눠 먹었는데 맛있더라.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앓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듯도 했죠. 왜 그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서준이 간식하라고 사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빽하고 언성을 높이는 며느리 때문에 오 씨가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서준이 거 아니고요. 아, 그래? 너도 그런 과자 좋아하냐?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 아이고, 몰랐어. 미안하다. 오 씨가 화들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선물 받은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거를 말도 없이 드셨어요? 아니, 몰랐지. 당연히 서준이 간식인 줄 알았지. 서준이 거인 줄 아셨어도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드시려면 최소한 물어는 보셨어야죠. 그 말에 오 씨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자 몇 개 집어먹는데 허락까지 맡아야 하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빈정이 상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한 상자에 얼만 줄 아세요? 얼만데? 몇 개 들어있지도 않은 과자인데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 싶었습니다.
이거 12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는 거고요. 12만 원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과자가 그렇게 비싸? 그냥 과자 아니란 말이에요. 수제 쿠키인데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놀란 건 놀란 거고, 지금 12만 원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드나 싶었습니다. 12만 원. 내가 주마. 며느리가 오 씨의 말에 답답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12만 원 있어도 못 사요. 그 말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며느리 것을 먹게 돼서 미안하긴 했지만 이미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걸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몰랐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걸로는 못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먹은 걸 도로 뱉어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화를 내고 싶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문자로 그 과자 이름 찍어서 보내줘라. 내가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 오 씨의 입에서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컥하는 심정에 며느리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며칠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고생해가면서 손주를 봐준 시어머니에게 고작 과자 좀 먹었다고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어머님이 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참 미안하다. 내가 서준이 아빠 통장으로 12만 원 보내마. 쿠키인지 뭔지 먹어서 너무 미안하다. 오 씨의 말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속상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돈은 보내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24만 원 보내마. 우리나라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거라며. 그러면 보상은 제대로 해야지. 그럼 이만 끊는다. 오 씨는 화나는 마음에 며느리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 계좌로 24만 원을 보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됐다고 했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아들네와는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가슴에 서천불이 났습니다. 아이들 보느라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씩씩대고 있으려니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남편은 당장 아들네를 호출했습니다. 아들도 돈을 받고 당황했는지 오 씨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오 씨가 받지 않았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얘기를 들은 아들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오해하신 거예요. 서준이 엄마가 그거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하나씩 꺼내 먹는 거거든요. 저도 못 먹어요. 그래. 그래서 과자 몇 개가 네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애 보다 보면 집에 있는 것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아까운 거면 먹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설마 드실 줄 모르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구질구질하게 과자 때문에 이럴 것 없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 먹든지 어떻게든 구해보든지 해. 그리고 이제는 애들 맡기지 마라. 아, 엄마. 어머님, 내가 바보였지.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했는데 그 말 한 사람도 이 얘기 들으면 웃을 거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바뀌고. 그동안 너희 사정 생각해서 애들 봐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그러자 며느리도 나름대로 억울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일 안 하시니까 용돈벌이도 하시라고. 저희도 그래서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꼭 오씨를 생각해서 애들을 맡긴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용돈? 너희가 주는 돈 다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몰라서 그래? 정말 내가 여태 헛짓을 했구나. 내가 여태 돈벌이 하려고 애들 봐준 거야. 엄마. 서준이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요. 허리 무너져도 너희 도와주고 내 손주 봐주는 일이라 한 건데. 적어도 고마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엄마가 안 봐주시면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님. 그 쿠키도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님 손준데 그걸로 이러시면 저희도 정말 섭섭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가는 참박했습니다. 돈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대접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인지 몰랐습니다.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과자 좀 먹었다고 득달같이 전화해서 따지는 며느리를 보자 아들도 선주들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결국엔 부모 등골 빼먹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자기들밖에 안 챙길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것들보다 그놈의 과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받은 거요? 자신들이 뭘 받았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집은 내가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 며느리가 경악을 했습니다. 오씨를 불러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못해? 듣고 있던 남편이 나무랐습니다. 너희는 불만 가질 자격 없어. 그래. 집이나 애들 봐준 거 다 합쳐서 너희가 받은 게 더 가치가 있던 건지 아니면 그 12만 원짜리 과자가 더 가치 있던 건지 한번 셈해보자.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마음 쓰였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건 온전히 부모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걸 내 자식 덜 힘들게 한다고 도와줬던 오씨 부부가 어리석었습니다. 서로 피해자만 된 꼴이었습니다. 오씨는 정말로 다음날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아파트가 팔렸는데 그 사이에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읍소했습니다.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면서 애를 안 봐줘도 되니 집은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이 뭘 잊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잊었던 것은 진명에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잊었고 지금도 전혀 깨달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잃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씨는 되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에 휘둘리고 상처받는 건 지금까지로도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라리 손주도 안 보고 지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허리도 더 아플 일 없었고 육아만 안 해도 10년은 더 건강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식이 속썩이지 않으니 정신도 더 건강할 테고 말이죠. 그렇게 오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의 교류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은 팔았고 아들네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마음을 돌릴까 싶어 아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오씨는 받지 않았습니다.